사람 이야기 제3편. 세상 만물의 기초에는 사상이 있다. 오늘은 세상 만물의 기초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사상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무 이재마 선생의 사상 철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재마 할아버지는 1837년 함흥에서 태어나시고 58세인 1894년에 동의수세보원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동의수세보원은 체질에 따라 치료법을 달리하는 유일무이한 한의학서입니다. 동무 선생은 사상 철학에 기반을 둔 사상의학의 창시자인 것이죠. 구한말 조선에는 잦은 서양과의 접촉으로 야기된 여러 가지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동무 선생은 이런 시대적 상황을 타개하고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지으신 것입니다. 권력을 농단하고 백성들을 수탈하던 탐관 오리들과 달리 동무 선생은 백성을 위한 학문을 한 것이죠. 이런 그의 정신과 사상 철학은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흔히 동양 철학의 정수를 역이라 말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 철학에서는 역에 존재하는 사상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상을 사계절로 설명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사상의 자리를 오행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음양오행설이 그것입니다. 음양에서 사상을 생략하고 바로 오행으로 넘어간 것이죠. 음양오행은 중국에서는 종교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학자들은 믿음이 곧 종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느님을 굳게 믿는다면 그 믿음은 곧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되려면 거기에 더해 불가사의한 그 무엇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구에 나타난 수많은 종교가 다 그러합니다. 역사가 진행되면서 강력한 몇몇 종교가 성공적으로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가사의가 존재하지 않는 유교는 종교가 되기에 부족합니다. 대신 음양오행이 종교가 됩니다. 무언가 신비한 힘이 있다는 생각이 음양오행을 종교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이죠. 음양오행은 모두가 믿었기 때문에 동양에서는 오행에 근거한 새로운 사회 질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오에 기초하는 오행사상은 과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걸림돌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근대 지식인 양계초는 음양오행을 중국을 망하게 하는 원흉이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모조리 오행에 귀속시켰으니 새로운 생각의 싹이 틀 수 없었던 것이죠. 지금도 오행사상은 뿌리가 깊어 중국을 포함한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은 국기나 나라를 상징하는 국장이 모두 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이런 오행을 때려 부순 사람이 사상 철학의 이재마 선생이십니다. 저는 이 사건을 서양에서 동무와 동시대를 살았던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외친 사건과 비견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동무 선생이 한 일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동무 선생은 하늘에서도 섭섭한 마음일 것입니다. 제가 한의학에 정통한 사람도 아니고 또 아무런 지식이 없어 사상의학에 관해서는 말할 자격도 실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상의학이 말하는 사람의 체질에 관해서는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격을 타고난다는 생각에는 무언가 할 말이 있습니다. 동무 선생은 사람을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소음인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바로 이 사상이 역에서 유래하는 것이죠. 역에서는 태극이 음양을 낳고 음양은 사상을 낳고 사상은 팔괘를 낳고 팔괘가 만물을 낳는다고 설명합니다. 여기 이 사상이 바로 태양, 소양, 태음, 소음인 것이죠. 동무 선생은 사상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첫째, 오직 네 가지다. 사분의 원리. 둘째, 보편적인 것이다. 보편의 원리. 셋째, 타고나는 것이다. 선천의 원리. 넷째, 변하지 않는다. 불변의 원리. 이 네 원칙은 쉽고 단순하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찰스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처럼 간결하고 힘이 느껴집니다. 이 정의가 앞으로 우리 인간의 지평을 넓혀갈 위대한 발견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생각이었습니다. 서양 문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우리가 우리 선인들의 생각을 너무 쉽게 버린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무선생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상의 원리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만물은 음과 양으로 나뉘어 있고 음양은 사상으로 나뉘고 세상은 이 네 가지 힘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이죠. 과연 동무선생의 말처럼 세상이 사상의 원리대로 움직일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 한 말은 모두 허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 알아보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세상 만물의 기초에는 사상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먼저 우주의 탄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를 이루는 네 가지 힘. 과학자들은 우주의 탄생을 빅뱅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빅뱅 이론은 약 138억 년 전 대폭발을 통해 우주가 탄생해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빅뱅 이론에 더해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도 우주를 설명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에 관해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 이성이 이룬 놀라운 성과에 대한 찬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것이 우주의 네 가지 힘입니다. 이 힘은 칼 세이건이 쓴 코스모스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네 가지 힘이 바로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입니다. 강력과 양력은 모두 원자핵 속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강력은 10의 13승분의 1cm에서만 작용하는 힘으로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입니다. 이 강력한 힘 덕분에 모든 물질이 안정되고 제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전자기력은 서로 밀고 당기는 힘으로 자석이나 전기적 힘을 말하고 중력은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코스모스에서 칼 세이건은 중력은 우주를 탄생시킨 조각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작용하는 힘으로 우주에 흩어진 물질들을 모아 태양을 만들고 태양이 붕괴하여 폭발하면 다시 성운들을 모아 태양을 만들고 행성을 만드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자라는 지식으로 물리학과 천문학의 업적들에 대한 설명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네 가지 힘이 작용해 우주는 다음과 같은 4단계의 진화를 합니다. 1. 입자의 진화. 2. 별들의 진화. 3. 화학적 진화. 4. 생물학적 진화. 이렇게 하여 우주에 숨어있는 그러나 밝혀진 네 가지 힘에 의해 우주가 진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도 네 가지가 있고 진화도 4단계를 밟아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상의 힘이 느껴지지 않나요? 동무선생의 언어로 말하면 우주는 오직 네 가지 성질로 그것은 타고나는 것이며 변하지 않으며 우주의 모든 곳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이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 원칙이 다른 모든 것들에도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과연 세상 모든 것의 근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온통 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고 다채로운 색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색은 동양에서는 5색으로 나누고 서양에서는 3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빨강, 노랑, 파랑이 삼원색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둘 다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원색을 다 합치면 검은색이 만들어지지만 하얀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원색이라면 모든 색을 다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알고 보면 가장 중요한 색은 하얀색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흰색만이 색의 농담을 표현할 수 있으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으니까요. 색은 빨강, 파랑, 노랑, 하양이 사원색이며 이 네 가지 색이 있어야 세상의 모든 색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빛은 세 가지 빛을 합하면 흰색이 되니 검은 빛이 들어가야겠네요. TV 광고에 검은 빛을 더해 색감을 더 풍부하게 구현했다는 광고가 생각납니다. 다음으로 사람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감각을 오감으로 나눕니다. 오감은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행의 영향을 받은 탓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각과 촉각입니다. 촉각이라는 것은 반드시 접촉을 해서 느끼는 감각입니다. 미각도 반드시 접촉을 해야 느낄 수 있는 감각입니다.
사람의 입은 피부가 움푹 들어가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혀도 피부의 일종인 것이죠. 따라서 미각은 촉각에 속하게 됩니다. 사람은 미각을 느끼는 혀로 이 세상의 모든 맛을 다 알 수 있게 되었으니 하늘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사람의 감각은 시각, 후각, 청각, 촉각 이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미각이 나왔으니 다음은 미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맛을 오미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시고, 쓰고, 달고, 맵고, 짜고가 그것입니다. 이 맛이 조화를 이루어 세상의 모든 맛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여기서 빼야 할 맛이 있습니다. 바로 매운맛입니다. 과학자들은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자극이라고 말합니다. 뜨거운 맛도 자극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에 맵고 뜨거운 자극을 잘 이용한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 네 가지 맛에 더해 맵고 뜨거운 자극까지 이용하고 있으니 우리의 음식이 더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은 틀림없이 한국인의 정서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날씨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양에서는 날씨를 오기라 하여 풍, 바람, 열, 더움, 한, 추움, 습, 습함, 조, 건조함으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풍, 즉 바람입니다. 바람은 기압에 의해 형성되며 구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름은 습한 공기가 만들어내고 메마른 공기와의 기압차에 의해 바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바람을 여기 넣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날씨를 조, 열, 한, 습으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날씨는 분명 조, 열, 한, 습의 작용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은 물질의 상태에 대한 고찰입니다. 이제 세상의 기초가 되는 물질의 상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물질이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고 배웠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물체도 열을 가하면 녹아서 액체가 되고 더욱 열을 가하면 기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욱 더 강한 열과 압력을 가하면 플라스마가 됩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많은 부분이 플라스마 상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플라스마는 입자가 전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 태양의 코로나, 별이 폭발해서 생긴 성운도 플라스마라고 합니다. 태양을 흉내내어 에너지를 만들어내려는 핵융합 발전도 고온의 플라스마를 제어하여 에너지를 얻으려는 노력입니다. 그러니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플라스마로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질의 형태를 살펴볼까요? 우리는 물질의 형태를 어떻게 나누고 있을까요? 물질의 상태와 함께 물질의 형태도 가장 기초적인 사항입니다. 물질의 형태는 사람의 성격을 판단하는 데도 요긴하게 쓰이는 사항이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물질이든지 크다, 작다, 무겁다, 가볍다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성질이 조합되면 크지만 가벼운 것, 작지만 무거운 것, 크고 무거운 것, 작고 가벼운 것 등 어떤 것도 이 네 가지 형태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세상 모든 것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곳에는 사상이 있고 세상은 이 네 가지 다른 성질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생물을 이루는 기초인 유전자도 성질이 다른 네 가지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아민입니다. 이 네 가지 물질의 순서와 조합으로 수많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외에도 무엇이든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면 모두 네 가지로 나누어져 있고 그것의 조합으로 모든 사물을 표현하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동무 선생이 무엇을 발견하셨는지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사람도 네 가지의 성질을 타고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도 네 가지 힘에 의해 살아가고 그것의 강요에 따라 가진 성격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사람의 사상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